계산적인 가게 주인과 바른거래 사무국. 여러분,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마누엘 칸트는 의무와 권리에 대해 다른 어떤 철학자보다 영향력 있는 설명을 제시한다. 우리는 존중받아야 하는 존엄성을 지닌 이성적 존재라는 생각에 기초한다. 칸트의 의무와 끌림의 차이를 보여주는 몇 가지 예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신중한 가게 주인의 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이를테면 어린아이가 가게에 들어와 빵을 사려고 한다. 주인이 원래 빵값보다 돈을 더 받아 바가지를 씌워도 아이는 그 사실을 모를 것이다. 하지만 주인은 아이를 그렇게 이용한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소문이 퍼져 장사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값을 부른다. 이때 주인은 옳은 일을 했지만 그 이유는 옳지 않다. 그가 아이와 정직하게 거래한 유일한 이유는 자신의 평판 때문이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 정직하게 행동했을 뿐이다. 따라서 가게 주인의 행동은 도덕적 가치가 부족하다. 칸트가 예로 든 신중한 가게 주인을 오늘날의 예에서 찾는다면 뉴욕 바른거래 사무국의 사원 모집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바른거래 사무국은 회원을 모집할 때 정직이 최선의 수단이다. 아울러 최대 수익을 올리는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뉴욕타임스에 전면 광고를 싣는다. 광고 내용에서도 그 동기가 분명히 드러난다. 그 내용은 정직, 그것은 다른 어떤 자산보다 중요합니다. 신뢰 개방 공정한 가치를 바탕으로 한 기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른거래 사무국을 지지하는 까닭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해요. 그리고 이익을 가져가세요. 칸트는 바른거래 사무국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정직한 거래를 장려하는 것은 칭찬할 만하니까. 하지만 정직을 위한 정직과 이해 타산을 따지는 정직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정직은 원칙을 고수하는 자세이고 두 번째 정직은 타산적인 신중한 자세다. 칸트는 원칙을 고수하는 자세만이 행동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유일한 동기인 의무 동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다른 예도 생각해보자. 몇 년 전 메릴랜드 대학은 만연한 시험, 부정행위와 전쟁을 벌이면서 학생들에게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다.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서명한 학생에게는 동네 상점에서 10에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나눠주었다. 동네 피자 가게에서 할인받을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학생이 몇 명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매수된 정직은 도덕적 가치가 부족하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그것은 할인 혜택이 부정행위를 줄였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기되는 도덕적 의무는 할인 혜택이나 금전적 보상에 자극받은 정직이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칸트는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여기서 칸트의 논리와 두 개의 주장에 AI의 반론을 듣고 싶어서 물었다. AI는 즉시 답을 보내왔다. 이마누엘 칸트의 도덕 철학은 의무와 원칙에 기반한 윤리를 강조하며 행동의 도덕적 가치는 그 동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 대한 반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째, 행동의 결과와 맥락입니다. 칸트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 도덕적 행동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행동의 결과와 맥락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게 주인이 아이에게 정직하게 가격을 부른 이유가 자신의 평판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로 아이는 공정한 거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그 행동이 도덕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결과주의적 관점에서는 행동의 동기뿐만 아니라 결과도 도덕적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의 복잡한 동기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종종 복잡한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가게 주인이 아이에게 정직하게 행동한 이유가 자신의 이익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 행동이 사회적 규범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기가 이기적이라고 해서 그 행동이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동기는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칸트의 이분법적 접근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직의 다양한 형태입니다. 칸트는 정직을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한정하지만 정직이란 개념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른거래 사무국의 경우 정직을 통해 기업의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며, 의는 단순한 이기적 동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정직이 경제적 이익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정직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이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도덕적 가치의 상대성입니다. 칸트의 절대적 도덕 원칙은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지향하지만 실제로는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도덕적 가치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에서는 정직이 경제적 이익과 연결되는 것이 도덕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적 가치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칸트의 도덕 철학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지만 인간 행동의 복잡성과 결과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 행동의 평가에는 동기뿐만 아니라 결과와 맥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AI의 판단에 만족하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십니까? 그럼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